안녕하세요. 뻔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고려의 수치 제도와 그리고 경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영화 코리아라고 했던 탁구를 소재로 했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수권에 최초로 남북한 한반도 단일팀으로 나갔던 그런 대회였죠. 그걸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알고 있나요? 네, 코리아는 고려를 서양에서 소개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왜 조선, 조선이 아니고 신라 이게 아니고 고려였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수치제도, 즉 조세를 거두는 제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근대사에서 근대 이전에는 조세, 공납, 역 크게 이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치 이러한 세금 거두는 근거는 양안이라고 하는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대장 그리고 호적이라고 하는 요즘도 호적이란 말 쓰죠. 호적에 올린다, 호적에서 판다, 뭐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죠? 자, 바로 집가 그리고 인구를 기록한 그런 기록물, 문서. 자, 이걸 근거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세, 공납력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세는 기준이 토지가 기준입니다. 여기 옆에 한자로 밭전자를 썼죠. 자, 여기서 뭐가 나죠? 곡식이 생산됩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진 땅은 되게 비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가진 땅은 되게 척박할 수 있잖아. 같은 넓이일 때. 그러면 생산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당연히 곡식이 생산되니까 곡식으로 납부했겠죠. 그리고 이게 부피와 무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산지가 많잖아요. 육상으로 운송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거 어디로 운반하면 편할까요? 강도 많고 바다가 삼면이잖아, 그죠? 자, 그러니 물길을 통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길, 운반할, 좋은 제도라고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밭에서 생산되는 열가마가 있다면 그 중에 10분의 1, 10%를 조세로 납부했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전세, 밭전자를 써서 전세라고도 부른다.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공납입니다. 자, 공납은 네, 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물을 납부하는 거예요. 공물이 뭐냐면 지역의 특산물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거는 원래 9년 단위로 얼마 내, 뭐 울산에 뭐 배 몇 상자, 방어 몇 마리 이걸 내라고 내려주면 그거를 집집마다를 기준으로 다시 부과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종 말단 단위가 집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집호, 가호를 기준으로 했다. 이해됐죠? 가호가 집입니다. 집집마다. 자, 예를 들면 저 집은 굴비가 나서 굴비를 내는 거죠. 저 집은 전복을 해서 전복을 납부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공납입니다. 자, 공납은 항상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상공이 있고요. 항상 공납한다. 그리고 별도로 내야 되는 별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입니다. 역. 국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동력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남자들 군대에 가는 게 의무이잖아요. 국방의 의무. 자, 그게 바로 군대에 관한 역이라고 해서 군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 옆에 있는 군역은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역은 뭘까? 요역은 군사로서가 아니라 노동일을 하기 위해서 뭐 성을 쌓거나 궁궐을 만들거나 자, 이런 노동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를 네, 요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기준은 어떻게 될까? 우리 백성들 전부 다 기준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요렇게 네 사람이 있다면 이 중에 남자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 남자들 중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안 되죠. 그리고 15세가 안 된 어린 아이들도 안 되고 바로 16세에서 59세의 남자 이들을 장정남자라고 해서 정남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어렵지 않죠? 16세에서 59세까지. 60세가 되면 야, 너 오래 잘 살았다. 그 역하느라 수고했다. 그러니 너 이제부터 역을 안 나와도 된다. 라고 했다고는 하네요. 근데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활동을 보자면 먼저 근대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농업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중농정책을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농업 중심의 정책, 즉 중농정책이었고요. 그래서 농사를 원래 짓고 있던 땅 말고 항무지 같은 걸 개간하는 거를 되게 격려를 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바쁠 때는 군대 역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농사를 장려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성과가 있었죠. 개간과 간척이라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 항무지는 개간이라고 하고 바닷가 쪽, 연해안 쪽은 간척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지도는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농사지을 땅을 바다를 메어서 넓혀 나갔던 거죠. 저기 색깔이 초록색이 원래 땅이고 약간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낸 농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조상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개간하고 간척한 땅은 일정 시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죠. 소유권도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고려 때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휴경지, 원래 땅이라고 하는 건 농사 짓고 난 다음에는 땅의 지력이, 즉 영양분이 감소하잖아요. 또 연달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몇 년간 묵혀, 즉 놀린다고 하죠. 그래서 경작을 신다라고 해서 휴경지라고 하거든요. 요것이 일종의 패턴이었는데 요걸 감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첫 번째로 우경입니다. 우경. 소를 이용해서 경작했다는 겁니다. 자, 소에다가 쟁기를 매서 땅을 깊이 갈 수 있죠. 사람이 했을 때보다. 깊이 갈았단 말은 그 땅 속 깊이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섞었단 말이잖아요. 예, 아주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요, 시비법이라고 합니다. 비료주는 방법을 시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인분이나 가축의 그런 분뇨를 이용해서 섞여서 어떻게 발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이걸 하면서 인위적으로 땅에다가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거죠. 당연히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휴경지가 감소합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건 이때가 아니에요. 모내기 알죠, 여러분? 논에다가 이렇게 물 딱 받아놓고 조금 자라있는 이 모를 심는 과정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모내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자, 그리고 원으로부터 농상지표라고 하는 농사 매뉴얼을 받아들입니다. 좀 더 농사 잘 짓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랑 맞지 않잖아. 토양도 다르고 기후도 약간 다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세종 때는 우리의 것을 만든다, 그죠? 농사 매뉴얼, 농사직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부통에 담았던 거. 목화씨입니다, 바로 이거죠. 자랐을 때 이렇게 저기 흰 부분이 뭐예요? 솜이죠, 솜. 저걸 가지고 면 만들고 솜이불, 솜옷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든 걸 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면 알죠? 옷감. 자, 이게 도입이 되었고 좀 널리 재배된 건 그 뒤에 시범적으로 짓다가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널리 목화가 재배되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농업을 얘기했고요. 수공업을 볼까요? 자, 전기에는 아까 농업을 중요시했잖아. 수공업과 상업은 약간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청 중심으로 기술자들을 등록하고 그 기술자, 장인을 중심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 일반 행정구역 군현 말고 특수구역 향부곡 소가 있었죠. 향부곡은 보통 농사 짓는 곳이었고
소라고 하는 것이 뭐 광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수공업 제품들을 만들어냈죠. 왼쪽 사료 한번 볼까요? 고려 예종 3년 2월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동철, 자기, 종이, 먹 등 잡소의 별공 징소가 매우 가중하므로 장인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피하니 해당 간청에서는 소마다 바치는 별공 상공의 물품을 적당히 제정해서 나에게 보고하여 결제받도록 할 거다. 여기 별공 상공은 바로 공납에 대한 것이고 거기 납부해야 됐던 게 바로 수공업 물품이었죠. 금은동 할 때 구리, 동, 철, 도자기, 종이, 먹 같은 수공업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광물, 직물, 종이, 도자기, 석탄, 숯, 먹, 고려, 청자도 해당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청 중심, 소 중심 수공업이었던 고려시대 수공업이 후기가 되면 좀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 사원 중심의 수공업으로, 즉 사원이 수공업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거죠. 사원이 뭐지? 절입니다. 절. 자, 절에서 이렇게 불상도 만들고 기와도 만들고요, 연등도 만들고요, 곡식을 이용해서 술도 만들고 소금도 뭐 했다는 말도 있고요. 자, 승려와 소속 노비,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수공업 제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불교가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한편 민간 수공업,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자기가 필요한 거 또는 자기가 쓰고 남는 걸 갖다 팔 정도의 수공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한다라고 해서 간의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주로 하는 거는 옷감이 되겠죠. 배를 짜는 거죠. 자, 직물 등을 생산했다. 수공업 이해됐나요? 전기에는 간청 소 중심이고 후기에는 사원과 민간 수공업도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과 화폐의 사용 볼까요? 자, 상업도 역시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좀 국가 통제하에 있었죠. 농업을 중요시했고 이런 부분은 좀 통제, 억압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허락 맡은 상인들만 상업 행위를 할 수 있었죠. 서울 개경의 경우에는 시전이라는 상인들이 점포를 만들고 구성했죠. 이 시전이 바로 이 허락 맡은 점포 가게입니다. 거기 상인들이 장사를 했고요. 큰 도시, 뭐 서경이라든가 이런 큰 도시에서는 관에서 운영하는 상점을 두었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지방에 교환하는 곳이 장시나 시장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종종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물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걸 노리고 지방 행상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팔았던 상인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업을 통제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순진한 농민들, 이게 뭐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농민들이 세상 사정을 잘 모를 때, 세상 물정 모를 때 상인들이 이거 속임수를 써서 농민들을 좀 사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 행위를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관청을 두었죠. 이게 바로 경시서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경시서. 자, 이때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발행한 게 화폐죠.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 무렵 고려 때도 많이 발행합니다. 성종 때 건원중보, 그리고 숙종 때 사만통보, 해동통보, 은병 등을 만들죠. 먼저 처음에 만들었던 건원중보,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건원중보. 알겠죠? 고려 때 처음 만들어진 거고, 자, 숙종 때 뭐 사만통보 돼 있죠? 그 다음에 활구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활구인데 다른 말로 은병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은병이라고 할까? 아, 이걸 닦고 보면 원래는 이런 모양이죠. 은으로 만든 병. 우리나라 지도를 본따 만들었다네요. 한반도랑 닮았나요? 느낌이 약간 있다, 그죠? 그 다음 뭐 해동통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발행했지만 발행하면 국가로서는 이로움이 있거든요. 발행하면서 얻는 수수료도 있고 화폐가 국가 경제를 약간 장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농업 중심인 나라다 보니까 거래,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었고 주로 자급자족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거래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필요한 걸 스스로 만들어 썼다는 거야. 만약에 교환할 필요가 있다면 구하기 힘든 화폐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쌀이나 곡식, 그리고 옷감,
삼배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무역입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서양에 왜 코리아라고 알려졌느냐? 바로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죠. 조선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국제무역이 발달했던 게 고려 때 모습이에요. 주변 국가, 송, 거란, 여진, 일본은 물론이고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 이슬람 상인들도 왕래가 활발했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그림인데요.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가고신댄 해해압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자,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가고신댄. 자, 쌍화점은 만두가게입니다. 여기 갔을 때 이 안악내의 손목을 해해압이라는 사람이 잡았다는 거야. 요즘으로 따지면 성희롱이네. 이러면 안 되죠. 자, 이 해해압이가 바로 무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고려에서 이 노래가 유행할 정도면 국제무역 활발했네. 무역품이 주로 뭘까? 주로 사치품이었죠. 그래서 귀족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갚아야 될 것, 그들에게 치러야 될 것은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고 부담해야 될 것들. 귀족들을 위한 거. 국제무역의 효과는 귀족들이 다 누렸다. 자, 이렇게 고려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좀 중요한 물건들을 주고 송이나 아라비아로부터 좀 사치품을 주로 받아들였다. 비단, 약재, 순, 산호 이런 거, 향료 이런 거. 자,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히 아라비아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 서양에 알려질 때 꺼레 이렇게 알려지면서 코리아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국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항구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제일 무역항 바로 개경 옆에 있었던 병난도입니다. 여기가 개경이고 개경에 흐르는 강이 예성강. 이게 서해 바다에 합류했을 때 강화도랑 만나죠. 여기서 병난도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병난도야.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지금 키워드들 중요 용어들 정리했으니까 잘 확인하면서 복습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